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 고층 오피스 빌딩 24층에서 이지훈은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래로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고 멀리 한강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대학 동기들과 함께 시작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한때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미래금융이라는 이름처럼 그들은 금융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 자부했습니다. 투자금도 충분했고 팀원들의 열정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회사는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지훈 씨, 투자자들 미팅 시작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투자자들이 냉랭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금융의 실적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더 이상의 투자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허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12년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여의도의 작은 원룸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지훈은 처음으로 실패자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보냈지만 40대 초반에 실패한 CEO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잠시도 쉴 새 없던 휴대폰도 조용해진 지 오래되었고,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도 더 이상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인맥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돈도 인연 따라 오고 건강도 인연 따라 간다. 한때 그의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노인의 고리타분한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건강마저 나빠졌고, 그는 우연히 찾아간 동네 작은 병원에서 심각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그는 문득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중고 서점, 시간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충동에 이끌려 그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점은 생각보다 깊었고 책들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노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떨까요? 그가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연히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지훈은 서점을 자주 찾기 시작했고 노인과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이태수였고 그는 과거의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특별한 이유로 은퇴 후 서점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것이다. 태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지훈은 태수의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또한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와 교훈을 정리하는 용도였으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에 위로와 공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블로그는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은밀한 필독 사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실패를 겪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그의 솔직한 고백과 조언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훈님의 블로그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망설였지만 태수의 격려로 성공한 실패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여러 강연에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는 부처님 말씀 중에 고통도 하나의 인연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그는 종종 강연에서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겪은 실패와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특히 비슷한 실패를 겪은 기업가들은 그에게 멘토링을 요청했습니다. 지훈은 조금씩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고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세컨드 찬스라는 이름의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태수는 그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었고 서점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3년 전 그의 회사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의 대표 김주영이었습니다. 지훈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언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향하는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주영 씨는 그가 실패했을 때 가장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주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최근에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주영은 자신이 투자한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책에서 위안을 얻었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했던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흐른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실패도 흐름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그날 이후 주영은
세컨드 찬스의 정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치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결국 지훈의 파트너가 되어 실패한 스타트업들을 위한 특별 투자 펀드를 만드는데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세컨드 찬스는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업가들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멘토링한 파산 직전이었던 여러 회사들이 기적적으로 회생했고, 이는 비즈니스계에서 지훈 효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도운 회사 중 하나는 바로 지훈의 옛 회사 미래금융이었습니다. 그의 전동업자 중 한 명이 회사를 인수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고, 지훈의 조언을 통해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결과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되어야 열린다. 지훈은 종종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12년 전 우리가 시작한 비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죠. 5년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컨드 찬스는 이제 국제적인 기업 회생 컨설팅 회사가 되었고, 그의 방법론은 여러 경영대학원에서 사례 연구로 다뤄졌습니다. 그가 도왔던 수많은 기업가들이 모여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그는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90세에 가까운 노인은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연히 내 서점을 찾아왔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었죠.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도 인연 따라 오고 건강도 인연 따라 간다는 말이 이제는 이해되나요? 그리고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흐른다는 것도. 지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 실패했던 일들이 때가 무르익었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성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다. 우리는 때로 급류에 휩쓸리고 때로는 고요한 물결 위에 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다. 욕심과 집착으로 강물을 막으려 했다면 그 강물은 넘쳐 흘렀을 것이다. 돈도 건강도 성공도 모두 인연에 따라 오고 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며 준비하는 것이다. 고통도 하나의 인연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는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성공한 실패의 후속자 시간의 지혜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인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지혜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제때에 찾아온다. 지훈의 50번째 생일 파티가 끝난 후 그는 태수와 함께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 거리는 조용했고 서점의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빨리 되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지훈이 회상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면 더 멀어진다.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처음 실패했을 때 그는 즉시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 했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이 서점에서 처음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실패에 대한 절망감과 빨리 다시 재기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저를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에서 한 권의 오래된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지훈 씨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인연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이었고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실패했을 때 저를 구해준 책입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가져갈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 태수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인연에 관한 불교의 지혜를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인연이 온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 때로는 이익을 위해 타협하기도 했고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윤리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만 살아남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선택들이 어쩌면 그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세컨드 찬스 팀과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패한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지훈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결정에서 이것이 선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할 것입니다. 일부 임원들은 이러한 방향 전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영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훈 씨, 좋은 의도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운 몇몇 회사들은 솔직히 윤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웠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치와 맞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세컨드 찬스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회사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세컨드 찬스의 새로운 방향에 관심을 보였고, 젊은 인재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온다는 것이 정말인가 봅니다. 주영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6개월 후 세컨드 찬스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지원하던 사회적 기업 중 하나가 재정적 위기에 처했고, 수백 명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태수의 책에서 읽은 또 다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면 더 좋은 인연이 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컨드 찬스의 비상자금과 자신의 개인 재산 일부를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영과 다른 파트너들은 반대했지만 지훈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투자 후 몇 주 동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했고,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지훈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한번 실패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형 기술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 임원이었고, 지훈의 결정에 관한 기사를 읽고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한 그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완벽하게 맞고, 그들의 사회적 가치는 우리 회사의 미션과 일치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협력은 사회적 기업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훈의 위험한 결정은 결국 큰 성공으로 돌아왔고, 세컨드 찬스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태수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서점을 찾았습니다. 태수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후에 새벽이 오는 법이죠. 1년 후 세컨드 찬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컨설팅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성공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모델을 확립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자신의 옛 회사 미래금융의 창업 멤버 중 한 명인 서현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회사가 무너진 후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게 시기 질투나고 배 아팠어. 나는 여전히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현우는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여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나도 내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솔직히 내가 예전에 너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부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지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현우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책에서 읽은 또 다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은 강제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야, 우리 모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야. 너를 도울 방법이 있을 거야. 함께 찾아보자. 지훈은 현우를 세컨드 찬스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초대했고 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1년 후에는 세컨드 찬스의 중요한 팀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현우가 어느 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수는 시간 이 책 서점을 지훈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4세의 노인은 이제 여행을 떠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점은 항상 특별한 인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훈은 감동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태수는 자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연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태수가 떠난 후 지훈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세컨드 찬스의 일도 계속했습니다. 서점은 단순한 책방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찾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서점 구석에서 한 청년이 기업가 정신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발견한 지훈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신가요? 청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스타트업 관련 책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렇게 새로운 인연의 고리가 이어졌고, 지훈은 태수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청년에게 인연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책장 뒤에서 마치 태수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는 의미가 있다. 인연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지훈은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흐름의 일부였음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니까. 지훈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지만 그 후에는 항상 무지개가 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연법의 심오한 측면은 12연기를 통해 더욱 상세히 설명됩니다. 이는 중생이 윤회하는 12가지 연결고리를 설명합니다. 무명, 진리에 대한 무지, 행, 무지에서 생겨난 의도적 행위, 식, 의식, 명세, 정신과 물질, 육처, 여섯 감각 기관, 촉, 감각 접촉, 수, 감각에서 생겨난 느낌, 애, 갈망, 취, 집착, 유, 존재에 대한 집착, 생, 다시 태어남, 노사, 늙음과 죽음. 이 12고리는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멈추면 다음 것도 멈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명을 끊음으로써 이 순환을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모든 꽃은 때가 되어야 핀다. 무명 진리에 대한 무지로 부처님의 12연기 12가지 인과관계의 고리 중 첫 번째인 무명은 글자 그대로 밝음이 없다는 뜻으로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무명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 욕망, 두려움을 통해 왜곡해서 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나 성공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며 변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과 부를 얻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나라는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모르는 것도 무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명은 끊임없는 소비와 성취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무명은 고통의 시작점이자 12연기의 첫 번째 고리로 이를 끊어내는 것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명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고, 만족스럽지 않음. 무아, 독립적인 자아는 없음. 무명은 이러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속적인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새 직장, 새 집, 새 관계, 새 기술 등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무명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며 우리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성취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끝없는 욕망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이 현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은 우리가 심층적인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끊임없는 알림, 정보의 홍수, 멀티태스킹 문화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기 어렵습니다. 무명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직업, 사회적 지위, 외모, 타인의 인정 등에 자신의 가치를 묶어두며 이러한 조건이 변할 때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의존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2연기에서 무명은 첫 번째 고리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무명이 의지적 행위를 일으키고 이는 의식을 조건 짓고 이어서 명색, 정신과 물질, 육입, 여섯 감각 기관, 접촉, 느낌의 갈망, 집착, 존재의 과정, 생, 태어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 늙음과 죽음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적인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윤회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한 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무명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통해 우리는 점차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자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판단적으로 관찰하는 것, 매일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것 등이 무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심리학과 접목시킨 ACT 수용 전념 치료나 MBSR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같은 접근법도
무명을 다루는 현대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현실을 왜곡 없이 바라보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무명을 극복한다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점차 더 큰 지혜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명확하게 볼수록 집착과 분노, 혼란은 줄어들고 자비와 평화, 지혜가 자라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 속에서 부처님의 무명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무지에서 생겨난 의도적 행위. 부처님의 12연기에서 두 번째 고리인 산스크리트어로 상카라는 무명에서 비롯된 의도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과 의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무명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 분노, 무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입니다. 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행, 몸으로 하는 행위, 구행, 말로 하는 행위, 의행, 마음으로 하는 행위, 생각, 의도. 이 행위들은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인과적 에너지로 우리 삶의 조건과 경험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행을 이해하자면 우리의 무의식적 편향, 습관적 사고방식, 반복적 행동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명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 웰빙을 희생합니다. 과식, 과소비, 중독적 행동, 두려움이나 분노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현재 순간보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뺏깁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무명에서 비롯되며 더 많은 고통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형성된 행동 패턴은 쉽게 습관이 되어 우리의 의식과 미래 행동을 조건 짓게 됩니다. 이것이 12연기에서 행위, 의식을 조건 짓는 이유입니다. 행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행위의 본질과 동기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어디서 오는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자비에서 오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행을 완전히 없애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불선한 행위 대신 선한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행위가 자아에 대한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를 지향하지만 수행 과정에서는 의식적으로 선한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 관점에서도 행의 개념은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접근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 패턴, 무명에서 비롯된 행을 인식하고 이를 더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불교의 행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결국 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12연기의 사슬을 끊고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무명이 행을 만들고 행이 나머지 연기의 고리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무명을 지혜로 대체하고 불선한 행을 선한 행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의도와 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이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배후의 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혹은 미래의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행을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 가지 근본적 불선한 마음의 상태인 탐, 욕망, 진, 분노, 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행위와 세 가지 선한 마음의 상태인 무탐, 욕망 없음, 무진, 분노 없음, 무치, 어리석음 없음에서 비롯된 행위로 구분합니다. 행은 또한 업의 형성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점차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다시 우리의 성격과 경향성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은 우리의 미래 행동과 경험의 가능성을 조건 짓게 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도 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은 신경 경로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경로가 강화될수록 그 행동은 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이 우리의 미래의식 상태를 어떻게 조건 짓는지 보여주는 현대적 설명입니다. 12연기에서 행위시 의식을 조건 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도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에 기반한 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점차 세상을 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자비와 친절에 기반한 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세상을 더 우호적이고 연결된 곳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행위업을 형성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행위가 단순히 현재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조건과 경험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세 가지 시간 프레임으로 설명합니다. 현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 다음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
그 이후의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중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품질을 결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행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한 불교의 실천법으로는 개 윤리적 행동, 정, 마음의 안정과 집중, 개, 통찰과 지혜의 사막이 있습니다. 특히 개는 행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으로 불교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정화하는 다양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5개는 불교 재가신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 지침으로 살생하지 않음, 도둑질하지 않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중독성 물질을 피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무명에서 비롯된 해로운 행위를 줄이고 지혜와 자비에서 나오는 이로운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념처, 4가지 마음챙김의 기초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몸, 느낌, 마음, 법, 현상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행위의 본질과 그 결과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 맥락에서는 마음챙김, 기반 개입과 같은 접근법이 행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고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단순히 불교, 철학의 이론적 이해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배후의 의도가 우리의 미래 경험과 행복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무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고통의 순환을 지속시킵니다. 그러나 무명을 줄이고 지혜를 키움으로써 우리의 행위는 점차 자비와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며 이는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2연기의 3번째 고리인 식, 산스크리트어로 비냐나은 의식 또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깨어있음의 상태를 넘어서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기능을 말합니다. 12연기에서 식은 행의 조건 지어져 일어나며 이후 명색을 조건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식을 6가지로 분류합니다. 안식, 눈을 통한 시각의식, 이식, 귀를 통한 청각의식, 비식, 코를 통한 후각의식, 설식, 혀를 통한 미각의식, 진식, 몸을 통한 촉각의식, 의식, 마음을 통한 정신적 의식. 이 6가지 의식은 각각의 감각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만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눈감각 기관과 형태 대상과 만날 때 시각의식이 생겨납니다.
12연기에서 행위식을 조건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행위와 의도가 현재의 의식 경험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는 이전의 행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식을 이해하자면 우리의 인식 패턴과 주의의 방향성, 그리고 의식적 경험의 질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신경활동의 특정 패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식은 또한 윤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죽음 시점에 식은 몸을 떠나 새로운 생명체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식은 이전 생의 행에 의해 조건 지어진 성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가차라유식 불교에서는 식에 대한 깊은 분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6가지 의식 외에도 만아식, 자아의식과 아뢰야식, 저장의식이라는 2가지 더 깊은 층위의 의식을 추가합니다. 아뢰야식은 모든 경험의 씨앗을 저장하는 의식의 창고로 묘사되며 이것이 윤회의 과정에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식이 명색을 조건 짓는다는 것은 의식이 정신, 물질 현상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름명과 형태색로 구성된 세계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식에 대한 불교적 이해는 현대인지, 과학 및 의식 연구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는 2600년 이상 의식의 본질과 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해 왔으며, 이는 현대 과학이 의식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을 수행적 관점에서 다룰 때는 주로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의식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떻게 대상을 포착하고 분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전의 행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불교 수행의 목표는 조건 지어진 의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무명에서 비롯된 조건 지어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식은 더 이상 무명, 가래, 집착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에 대한 이해가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식의 본질과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근원인 무명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은 단순한 인지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전체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불교의 아비달마 논장 문헌에서는 식을 대상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실제로 식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식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이유는 각자의 식이 이전의 행에 의해 서로 다르게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숲을 걸으며 아름다움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같은 숲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시기, 과거 경험과 행위에 의해 다르게 조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식학파, 요가차라에서 발전시킨 아레야식 개념은 식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아레야식은 모든 경험의 씨앗, 비자를 저장하는 창고 의식으로 묘사됩니다. 이 씨앗들은 과거의 행위와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발화하여 현재의 의식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레야식 모델은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개념과 유사점을 가집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나 융의 집단 무의식과 같은 개념들은 표면적 의식 아래에 존재하는 더 깊은 심리적 층위를 가정합니다. 불교의 아레야식 역시 표면적 의식 경험의 근본이 되는 더 깊은 의식의 층을 설명합니다. 식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연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식은 감각기관, 대상, 주의력, 과거 경험 등 수많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할 때 생겨납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에서는 식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과정으로 봅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식의 흐름을 관찰할 때 우리는 식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식의 무상한 본질,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식의 더 미묘한 측면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이 어떻게 대상을 붙잡고 개념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실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왜곡 없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식은 또한 윤회의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토돌중음경과 같은 텍스트에서는 죽음 과정에서 육체에서 분리된 의식이 어떻게 중간 상태를 거쳐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은 이전 생의 업력에 이끌려 새로운 생으로 나아갑니다. 현대 뇌과학과 비교해보면 불교의 식 개념은 더 넓고 포괄적입니다. 뇌과학은 주로 의식을 뇌의 신경활동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불교는 의식을 물리적 기반을 넘어서는 현상으로 봅니다. 물론 불교가 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 경험의 모든 측면이 뇌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전통에서는 식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식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인식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과거의 행위와 경험 행 A의 조건 지어진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상황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식에 대한 불교적 이해는 우리가 자신의 의식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왜곡된 식에서 벗어나 명료하고 자비로운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